예,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리츠칼튼 호텔의 은대환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이때쯤 이게 그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단 식사를 앞두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예상치 못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저기 가장 아까도 보니까 가장 열심히 그 수업을 듣고 계시는 우리 전용신 상무님이 앞에 계시고, 예. 네. 근데 그 제가 좀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해도 괜찮겠죠? 아니 그 뭐 말을 막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제 어디 특강을 가끔씩 하는데 이제 어디 한번 갔는데 이게 머리 다 희끗희끗 하시고 그 이게 텔레비전에 많이 보신 분들 이렇게 앞에 서서 하니까 제가 막 뭐 농담도 못 하겠고 막 하니까 서로 경직돼 가지고 예, 제가 그 조금 되게 제 인생 최악의 특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사실은 뭐 음담 패설도 잘하고 농담 잘하는데 이제 수위를 잘 맞춰서 예,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리츠칼튼 호텔의 이제 음료 지배인이고요. 자, 와인하고 해서 액체류를 다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오늘은 이제 와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짤막한 시간이나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와인이라는 건 이제 무엇이냐. 뭐 사실 이제 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제가 왜 이제 한 시간 안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그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그 제가 강의하는 거에 그 가장 핵심 내용은 이제 때루아라는 겁니다. 때루아 이거 드라마 아시죠? 예. 그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흥행에 홀라당 말아먹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때루아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때는, 전에는 이제 때루아 되게 어려운데 요즘 드라마 그래도 이제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때루아라는 거는 그 포도나무가 재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이제 때루아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때루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좋은 때루아에서 나온 와인들은 얼마나 좋은가. 제가 몇 가지 제가 자주 마시는 와인들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니콜라스 졸리라는 이제 생산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호텔에 판매하는 와인 중에. 니콜라스 졸리라는 그 르와르 지역에 되게 이제 유명한 생산자인데요. 이제 꿀레드 세랑이라고 그래서, 이 니콜라스 졸리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요. 일단 뭐 포도품종은 슈냉블랑인데, 그 되게 바이오다이나믹이라는 농법을 이제 가장 그래서 선구적으로 잘 하는 이제 생산자입니다. 바이오다이나믹이다 하면 유기농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유기농이라는 건 이제 그 바이오다이나믹이라는 거는 유기농 농법으로 이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뭐 이제 뭐 별자리라든지 뭐 땅과 하늘의 뭐 기의 흐름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별자리가 무슨 자리가 만나는 날이니까 오늘은 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구나. 막 수확하는 날도 별자리를 봐가면서 점성술을 봐가면서 뭐 점을 쳐가지고 뭐 수확을 오늘 할 것이 아니라 뭐 내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어떤 과학과 신비주의가 이제 모여서 만드는 그런 그 아주 신비한 농법을 이제 바이오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메네 르플레브라든지 뭐 로마네 꽁띠 이런 와인들 그 다음에 루아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니콜라스 졸리가 이제 그런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아요. 오늘은 뭐 땅의 기운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오늘은 뭐 일을 못 하겠네. 뭐 수학을 뭐 별자리를 봐가면서 그게 상당히 신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와인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미친 사람 소리를 이제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와인은 이제 샤또 그 페트루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르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호텔에서 480만 원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제 페트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생테밀령에 아주 그 독특한 그 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이것만 그 포무를 지역에 아주 독특한 밭이 있는데 단순히 포무를 지역에서 와인을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페트루스라는 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때루아 때문에 저 와인이 이제 몇백만 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버튼홀 모양이라고 생겼는데 똑같은 점토질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표면을 싸고 있는 아주 딱딱한 지형 그 다음에
뽀물을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훨씬 더 배수가 잘 되면서도 그 안에 또 블루소일이라는 약간 푸른빛 도는 그 토양, 요런 거 안에서 이렇게 또 적절한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요런 환경들,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몇백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와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때루아가 다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그럼 먼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와인은 이제 안젤로 가야라는 이태리 와인이고요. 그 가야라는 곳은 이제 전에부터 되게 이제 이태리 피에몬테 지역에 되게 유명한 생산자였어요. 근데 지금 현 안젤로 가야, 현 오너 시대에 들어가지고 옛날 안젤로 가야 이전의 조상들은 뭐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증조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왜 이렇게 와인을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태리의 역사에 따르면은 이제 안젤로 가야는 왜 이러면 안 될까? 왜 저러면 안 될까? 서로 이제 아주 아무도 걷지 않은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걸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야, 피에몬테 그 유명한 안젤로 가야의 그 지금 현재 그 맡고 있는 안젤로 가야가 무슨 네비올로 뽑고 거기다가 바르베라 심는 그런 미친 짓을 한다.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말려야 된다. 그 유명한 안젤로 가야가 저 친구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오늘날의 결과는 그 반대가 된 거죠. 와인 한 병이 이제 몇백만 원씩 하게 되는 그런 와인을 만들게 되면서 이태리 와인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태리 와인을 얘기하면서 이제 안젤로 가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런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와인은 이제 오퍼스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보신 페트루스하고 같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오퍼스원이라고 해서 미국 와인입니다. 미국 와인인데 오퍼스원 이전에 그 미국 와인들은 뭐 미국이 뭐 와인을 잘 만드나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이제 이미지였다라면은 그 미국의 이제 로버트 몬더위라는 이제 그 와인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버지가 이제 이태리에서 이민을 왔었고, 그러니까 이민 2세가 되겠죠. 이민 2세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나파밸리에서 뭐 와인을 잘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로버트 몬더위 이 사람은 나도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처럼, 나도 이태리의 유명한 와인처럼 미국에서 그런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시키는데 가족들은 야, 우린 이만큼 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프랑스 와인 같은 와인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태리의 탑 와인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니? 계속해서 가족들을 설득시키다가 안 되니까는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할래요 하고 떨어져 나와서 로버트 몬다비라는 와이너리를 차렸어요. 그때 나이가 50 몇 살입니다. 그 50대 나이에 로버트 몬다비라는 와이너리를 차려가지고 정말 성공 가도를 걷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이제 샤또 모똥로또실이라는 곳을 하고 이제 합작을 했어요. 서로 기술력과 어떤 시스템. 미국의 로버트 몬다비는 어떤 시스템, 합리적인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했고 샤또 모똥로또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서로 합작을 해서 이제 오퍼스원이라는 와인을 만들었고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 와, 미국도 이런 와인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던 와인이죠. 이게 바로 이제 7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성공 가도를 걷다가 2005년도에 이제 서거를 했었죠. 서거할 때 당시 나이가 90대 후반입니다. 근데 이제 와인을 드시면 다 그래요. 와인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뭐 유명한 와인메이커 누가 서거를 했습니다. 유명한 와인메이커 뭐 와이너리 와인 평론가 누가 했습니다. 보통 80세 이전에 잘 안 죽어요. 평소에 이제 와인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이제 달콤한 디저트 와인, 샤또 뒷게임이라는 이제 와인이고요. 이건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1시간 안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특유의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실 때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소텔은 이 지역에서 보통 이제 와인 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주 소량 재배만을 하는데 이 와인을 만들려면은요, 여러분들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와인이 몇 병이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많게는 몇 병도 나옵니다. 많게는 몇 병도 나오고, 적게는 한 두세 병도 나오고, 정말 적게는 뭐 한 그루에서 한 병도 만듭니다. 아주 고급 와인은. 근데 이 와인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단 한 잔을 만들어요. 예, 드셔보시고 싶으시죠? 사서 드세요. 예. 그래서 이런 훌륭한 와인들이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결국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때루아라는 겁니다. 때루아. 그래서 때루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때루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와인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와인이라는 거는 이제 술인데 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래서 그 술의 여러 종류 안에서 이제 와인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와인을 구성하는 와인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품종, 포도 품종, 그 다음에 때루아,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때루아,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숙성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크와 코르크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세 가지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발효주에는 대표적인 발효주는 뭐가 있을까요? 맥주, 요즘 많이 드시는 막걸리,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얘기할 와인, 이런 것들이 그 발효주가 해당이 됩니다. 증류주는 소주, 그 진로는 소주가, 진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뭐 안동소주라든지 이런 증류주, 위스키, 뭐 꼬량주, 이런 것들이 이제 증류주가 되겠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저거는 이제 혼성주 얘기합니다. 혼성주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술을 섞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섞던지 거기서 술에다 뭘 더 넣었던지,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칵테일 만드는데 바텐더가 이것저것 섞는 것들 있죠. 뭐 무슨 뭐 크림트맨스라든지 뭐 블루큐라소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한 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혼성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칵테일을 만들 때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바로 발효주냐, 증류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듯이 발효주라는 거는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술이 발효주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예로 들면은 저기 보시면 이제 위에 그 발효조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까맣게 있는 게 바로 이제 포도 껍질인데, 포도 주스를 저 안에다가 압착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발효조 안에 압착을 하면 그 안에 효모가 있겠죠. 그죠? 그 알갱이에 자생하고 있는 효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인공 효모도 넣고는 하지만은, 그리고 그 안에 당분이 있죠. 효모가 당분을 먹으면은 두 가지를 배출을 해요. CO2하고 알코올. 사람이 밥을 먹으면 그거하고 그거 나오죠. 그죠? 그렇듯이 효모가 당분을 먹으면 그 CO2하고 알코올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CO2를 다 날려보내면은 일반 와인이 되는 것이고, 그 CO2를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은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효주라는 겁니다. 이제 뭐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에 인공적으로 이제 효모를 넣어야겠죠. 그 보리 안에 효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맥주를 당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당화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식혜 있죠, 식혜. 식혜에서 열매 식혜 이게 삭히면 그 안에서 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달아진 그 당분이 나오는 그 당화를 시킨 거를 효모가 이게 먹으면서 마찬가지로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CO2가 나오고 알코올이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효주가 되는 거고, 요 발효주라는 거를 증류기 안에 넣어서 이렇게 끓이면은, 알코올이라는 거는 일반 물보다도 조금 날아가는 그 기화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도까지 안 하더라도 일반 물이 끓기 전에 알코올이 먼저 이게 날아가는 거죠.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서 이렇게 차가운 데로 통해서 다시 이게 날아간 알코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이제 증류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뭐 브랜디, 꼬냑으로 보통 얘기하는 브랜디. 그건 포도주를 증류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는 아니고요. 그걸 맥주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매쉬라고 그러는데, 매쉬라고 해서 일종의 맥주 같은 거를 저렇게 증류기 안에 넣었을 때 이제 위스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그 알코올 음료는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쭉 얘기를 해야 된 그 발효주 중에서도 이제 와인. 그렇게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와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와인이란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를 하면은요, 와인이란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인 정의에서 와인입니다.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 그래서 복분자 주 하면은 복분자 와인이라고 하고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포도 주스를 발효해서 만든 술이 이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그건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이고요. 사전적인 정의이고 저는 와인이란 포도와 그 때루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노력 요것이 삼위일치가 됐을 때 생기는 것이 이제 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사실 저 이게 좀 이게 파워포인트 잘 안 쓰는데 이게 칠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좀 있어 보이려고 좀. 예. 자, 그래서 이제 포도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얘기할 때루아가 있고요. 사람의 노력이 있는데 일단은 그 포도 품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음을 잠깐 할 수 있는 이제 와인이 벌써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포도 품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와인을 사 드실 때도 보면은 이제 샤도네이, 소비뇽 블랑, 카버네 소비뇽, 멜로 이런 식으로 포도 품종이 있죠. 그죠? 거봉, 캠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와인 중에? 네.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 저 댁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거 말고. 예. 거봉, 캠벨 이런 거는요. 식용이에요. 식용포도예요. 식용포도. 그리고 이제 보통 와인을 만들 때는 양조형 포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기에는 너무 달아요. 그래서 캠벨이나 이제 거봉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는 거고, 양조할 때는 정말 양조용 포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달아야 되냐면요. 아까 발효라는 게 말씀드렸죠. 효모가 당분을 먹어서 CO2하고 알코올 배출을 하는데, 충분한 당분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보통 드실 수 있는 12도, 13도, 14도 정도의 알코올이 나오는데, 식용포도, 거봉, 캠벨 이거 가지고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11도, 12도 정도의 알코올이 안 나와요. 당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양조용 포도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품종에서는 대표적인 것만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샤도네이, 소비뇽 블랑, 세비뇽, 리즐링, 피노 그리조, 게루스라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포도 중에는 이제 카버네 소비뇽, 멜로, 카버네 플랑, 까르메네르, 말베, 피노누아, 시라, 그리나쇼, 네비올로, 산조베, 진판데리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지구상에서 현재 많이 많이 양조되어지고 있는 포도 품종은 한 500에서 1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만 이제 썼고요. 제가 저거를 다 제가 아는 포도 품종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더라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가장 요즘에 잘 뜨고 있는 포도 품종, 화이트에서 두 번째 소비뇽 블랑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소비뇽 블랑의 특징은 일단 품종 자체가 가볍습니다. 와인 맛의 자체가 가볍고 상큼하고 또 풀향기가 나고요. 와인에서 풀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카시스 버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들 표현인데요. 카시스라고는 이제 블랙커런트라는 서양 과일의 꽃봉오리 향. 참 표현도 희한하게 해요. 그죠? 예. 비슷한 향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실 때 이제 복숭아씨 있죠. 복숭아씨 이렇게 딱 깨물을 때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뇽 블랑을 보통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3대 특징으로 얘기하면 가볍고 상큼하다. 그 다음에 풀향기가 난다. 그리고 카시스 버드 향. 요거를 이제 보통 소비뇽 블랑의 3대 특징입니다. 바로 지금 앞에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자, 와인을 시음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원샷 노브레이크, 그죠? 예. 예,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좋은 와인 이렇게 좀 음미를 하시면은 일단 그 시각적인 효과, 시각, 후각, 미각, 요 세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색상이 이게 투명한지, 그래서 항상 이제 클리어한지, 요런 거.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맑죠, 그죠? 이게 만약에 탁하다든지 그러면은 와인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인 잘 없어요. 예. 예. 보통 시중에 잘못된 와인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리고 요즘에 와인 메이커들이 이제 색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노하우들이 다들 생겨서 색상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색상이 어떻죠? 상당히 맑고요. 그죠? 와인 상태가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이 빛이 나죠. 그죠? 광택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충분히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옅은 노란빛에 약간의 초록빛이 띄어요. 그죠? 약간의 초록빛. 그죠? 요런 것들은 오래 숙성되지 않은, 이제 요 근래 2007년, 2008년 정도의 이제, 2008년, 9년? 제가 2008년, 9년 정도의 빈티지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들이 앞에 나와서 무슨 와인이네 이렇게 뻥치시네 그러지 마시고요. 예. 예. 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보고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그냥 한번 맡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맡을 때보다 이렇게 잔을 이렇게 돌렸을 때가 조금 더 잘 납니다. 이게 좀 돌리기 힘드시면 바닥에 이렇게 한번 놓고 돌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향이 나나요? 풀향기, 그 다음에 카시스 버드 향 이런 것들이 나나요? 그죠? 이거 좀 씁쓸한 그런 향 나지 않으세요? 그죠? 카시스 버드 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댁에서 이렇게 좀 음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양파향 같은 거, 이게, 예. 가정주부님들은 양파. 이런 풀향기. 그런 것들이 나는 게 바로 이게 소비뇽 블랑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드실 때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샷 노브레이크 하지 마시고요. 입안에 드셔서 양치하듯이 입안에서 이렇게 쭉 굴려주세요. 그러면은 입안에 있는 세포에 골고루 전달이 되면서 훨씬 더 풍부한 아로마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좋네 이런 게 아니라 뒤에 여운을 느끼세요. 하는 거는 소주가 씁쓸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 여운을 느끼셔야 되는데 왜 거기서 요즘에 저도 요즘 소주를 잘 안 마셔봐가지고 예. 요즘 소주가 순하게 나오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옛날 소주가 이걸로 따던 소주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혹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공기를 쭉 들이키면서 입안에 있는 향이 요 코 끝으로 이렇게 역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코하고 이렇게 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전달되는 요러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아로마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룩후룩 하면서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아주 테크니컬한 테이스팅을 할 때, 레스토랑에서 옆에서 뭐가 자꾸 후룩후룩 하고 있으면은 쟤는 그죠? 예. 그래서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풀향기라든지 카시스 버드향 외에 약간 청사과 계열의 화이트 플룻, 그러니까 청사과 계열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화이트 플룻 향도 나는 것이 분명히 유럽 쪽의 소비뇽 블랑보다는 뉴월드 지역, 신세계 칠레나 미국 쪽의 어떤 그런 소비뇽 블랑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일이 품종 하나하나의 특성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양조용 포도의 특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알이 좀 작습니다. 알이 좀 작고요. 상당히 달콤합니다. 근데 이 양조용 포도는 어디서나 이제 막 다 재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위도 30도에서 50도 사이
북반구, 남반구 마찬가지입니다. 위도 30도에서 50도 사이 이렇게 재배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위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들어가는 데가 뭐 프랑스, 이태리, 북반구에서 뭐 캘리포니아, 워싱턴 이쪽으로 가고, 남반구에서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해가지고 호주 남쪽, 그 다음에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이렇게 재배가 되는데, 이유는 위도 3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포도는 잘 익어요. 충분하게 많은 당분을 포도 알 자체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과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충분한 산도가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충분한 산도가 있어야 좋은 그 과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어떤 과실 하나가 단순히 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당도에 맞춰서 또 산도가 있어야 질리지 않고 이제 오래오래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익기는 잘 익겠지만은 충분한 산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위도 50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산도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죠. 산도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12도, 13도의 알코올 도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익지를 않아요, 포도가.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이 지역이 그 전 세계의 와인 산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38선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와인 주요 생산, 물론 와인 만들긴 만들지만 와인 주요 와인 생산국이 아닐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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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마냐. 박수. 예. 썰렁했네. 예. 정확한 말씀 하셨고요. 포도라는 거는 이제 농작물입니다.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포도를 잘 재배를 하고 결정적으로 수확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과일값이 싸지죠. 왜 그러죠? 묽어지니까. 과일이 묽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포도주도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 정말 포도주 만드는 농부들, 이 수확기가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특히 유럽 같은 곳은. 그 시기에 비가 와버리면은 그걸로 아무리 좋은 때루아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기에 되게 아주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이 이제 거의 수확기, 이제 유럽 쪽에도 보통 수확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수확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날씨 어떻죠? 예. 저주받은 날씨죠. 포도주에게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좀 저희 한국이라는 곳은 이제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왜냐? 기술이야 어디 가서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자금이야 뭐 어디 뭐 대기업 누가 투자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정부가 투자하든지. 하지만 때루아가 안 된다는 거죠. 때루아. 수확기에 엄청나게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 이런 때루아에서는 좋은 와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조형 포도, 좋은 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때루아에서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냥 포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양조형 포도에서 이제 좋은 와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각자 그 포도 품종마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던지 아니면 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때루아라는 걸 이제 얘기할 건데요. 때루아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모든 요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부모님 댁이라든지 뭐 이제 다들 서울 생활을 하시겠지만 부모님 댁이라든지 뭐 할아버지 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 뭐 과수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과수원, 이렇게 넓게 과수원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사과라고 쳐볼게요. 같은 사과 농장, 뭐 김씨 할아버지가 하는 사과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밭에서 맛있는 사과가 있고 맛이 없는 사과가 있어요. 그죠? 그 밭 안에 있는 토양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맛있는 사과가 있고 그냥 그런 사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맛있는 사과는 이제 식구들 먹고 그냥 그런 사과는 농약 많이 쳐가지고 이제 출하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밭 하나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좋은 포도가 있고 나쁜 포도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와인 산지다, 뭐 생테밀리옹이다, 뭐 메독이다, 바롤로다. 바롤로에서 와인 만든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바롤로에서도 무슨 지역, 그 밭 하나에서도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와인 맛이 다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와인이 좋은 와인이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예를 들 텐데요.
자, 포도나무입니다. 밭을 한번 보실까요? 밭이 어때요? 완전히 자갈밭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샤또 그 보르도 생테스테프에 있는 샤또 코스타스두넬의 밭인데요. 와인은 기후가 좀 안 좋았던 해는 한 50만 원, 기후 좀 좋으면 10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그런 와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밭이 뭐를 재배해도 안 되게 생겼죠. 저기다 무슨 고추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사과를 한번 재배를 해보겠어요. 정말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밭이죠. 그죠? 근데 포도주를 만드는 그 나무에는 정말 이상적인 밭이에요. 왜냐? 그 밭이 아주 척박해요. 그죠?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뭐 포도나무를 고추를 짓던 고추 농사를 짓던 배농사를 짓던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막 밭에 거름도 많아야 해서 이제 비료도 주고 사료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척박해야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찾아서 땅속 깊이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거름 주고 사료 주고 똥 주고 비료 주고 하면은 포도나무가 그냥 여기 여기 있는 데서 그냥 다 영양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깊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밑에 아무리 봐도 영양분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영양분을 찾아서 계속해서 뿌리를 뽑아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토양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데, 요거 바로 밑에는 그냥 일반 점토질일 거고, 그 밑에는 무슨 샌디 소일일 거고, 그 밑에는 석회석일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쭉 뿌리를 깊게 내려가야만이 토양에 다양한 그 영양분을 뽑아서 포도나무로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 포도 열매로 또 전달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밭은 이렇게 척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사람도 소위 좀 고생을 한 사람이 인생의 깊이도 알고 이제 그러지, 고생 안 하고 그냥 태어나니 빌딩이 몇 채고 그냥 집 학교 그냥 다니고 하면은 사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려서 태어나 보니 부모님 재산도 없으시고 하니까 고학하고 구두 닦기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직장도 이것저것 가져보면은 인생 전반에 소위 말하는 깊이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처럼 고생을 많이 해야 깊이 있는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건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딱 맛을 봤을 때, 와인이 참나히 힘차고 맛에 깊이가 있다 하는 거는 결국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찾아서 많이 고생을 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깊이 있고 강건한 와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등하교 다 시켜주고 과외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고 그러면은 강하지를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또 체육관도 다니고 해서 그렇게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에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한 사람이 이제 강하지. 그죠?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사람이 강하지. 어디 길에서 서로 싸워도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강하지. 이렇게 모든 게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여기는 이제 안젤로가의 저 와인이 나오는 이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안개가 낀 거고요. 포도나무 지형이 어때요? 상당히 경사가 졌죠. 그죠? 좀 편한 데서 이게 평평한 데서 이게 밭을 좀 심어야 좀 일하기도 쉽고 할 텐데, 이거 올라가기도 힘든, 이거 얼마나 되게 경사가 졌어요. 그죠? 올라가기도 힘든 이곳에다가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예, 배수. 이거 잘 아시네요.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제가? 예. 이태리 피에몬테 같은 경우는 이태리 상당히 북쪽입니다. 북쪽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상당히 좋은 일조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사가 이렇게 졌을 때, 비가 와도 비가 이게 고이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햇볕이 이렇게 졌을 때, 경사가 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무 사이에 그늘이 좀 덜 지겠죠. 그러니까 보다 더 풍부한 일조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자가 졌습니다. 자, 또 좀 더 또 전문적인 때로를 말씀드리면은 저기 뭐지 밭 봉우리 끝에마다 이게 좀 보면 마을들이 있어요. 그죠? 보통 이제 이런 경사진 포도밭에서는 끝에가 이렇게 숲을 조성했던지 이렇게 마을이 있던지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불 때 여기는 직접적으로 포도밭이 이렇게 밤에 찬바람을 많이 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포도가 잘 안 익어요. 산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포도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정상 부분은 보통 이제 경사진면보다는 좋은 포도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포도를 그렇게 잘 심지를 않습니다. 그게 보통 유럽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때루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얘가 가까이 찍어서 그런데 요거는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좀 전 맨 처음 사진도 이게 사실 이렇게 쭉 구릉지대인데 제가 가까이 찍어서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캘리포니아 이제 나파밸리입니다. 여기는 평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호수 보이세요? 호수 이렇게 배수 시설까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전까지 이렇게 뭐 왜 경사진데서 심습니까? 비가 와도 서로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는 비가 너무 안 와요. 제발 좀 비 좀 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비가 너무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물을 줄 수 있도록 배수 시설까지도 이렇게 호수 이렇게 생산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포도밭은 여전히 척박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경사지일 수도 있고 평지일 수도 있지만 포도밭은 기본적으로 척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공통적인 때루아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스택슬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프록스립이라서 우리나라 수입은 안 된 곳인데요. 대표적인 그 유기농 생산자입니다. 자, 다시 유럽으로 왔습니다. 다시 유럽. 여기는 미국 독일의 이제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여기 라인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면은 뭐 그냥 일반 산이네요. 그죠? 예. 제 카메라가 DSLR이 아니어서 그렇지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어때요? 상당히 경사졌죠? 상당히 경사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어때요? 아까 거기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숲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항상 이렇게 언덕진 곳에서는 정상 부분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숲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요 정도 밭들은 이런 숲이 있으니까 차가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걸러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정상 부분의 숲이나 마을들이 바로 그 포도밭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여기는 나인강은 위도 51도에 위치되어 있어요. 위도 51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재배를 해야 된다고. 그죠? 말씀드렸죠. 근데 51도네요. 틀렸을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도 51도에선 재배가 안 돼요. 너무 추워서. 하지만 여기는 아주 훌륭한 독일의 대표적인 와인들이 나오는 바로 그 밭입니다. 위도 51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 위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때루아가 있다는 거죠. 자, 포도나무가 경사가 졌어요. 물론 배수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사가 졌을 때 포도나무 사이마다 그늘이 적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일조량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똑같은 햇볕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나무 사이마다 그늘이 어느 정도 안 보여주니까 보다 더 많은 일조량이 생길 거고요. 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직접 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반사열도 있어요. 그죠? 여기 한번 서보세요. 햇볕이 여기다 내리쪄가지고 반사돼가지고 눈이 부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강을 한번 때리고 나는 반사열도 또한 있어요. 직접 또 열도 쏘지만은 반사열까지 이중으로 또 쏴줍니다. 밤 되면 상당히 추워지죠? 밤 되면 상당히 추워지는데 혹시 강가에 사시는 분들 밤 사이에 좀 강 때문에 좀 강에 머금은 열기가 밤에도 좀 그 지역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 아세요?
강변에는 사시는데 아파트라서 잘 모르시는 예. 강이 흐르면은요 일반 흙은 금방 식어요. 일반 흙은 금방 식는데 이 물 같은 경우는 밤에도 어느 정도 따뜻하게 낮 시간에 이 머금었던 열기가 밤에도 고스란히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포도밭의 밤 기온에도 이 열이 그 낮 동안에 이제 머금었던 그 태양열에 의한 열이 밭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도 51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급 와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기 군데군데 이게 돌들이 있죠, 돌. 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흙보다도 돌들이 훨씬 더 밤이 돼도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포도밭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 있는 포도밭들이 더 잘 익습니다. 여기 있는 포도밭들 마찬가지고. 왜냐? 열이 낮 동안에 이 돌들은 낮 동안에 그 열을 머금어가지고 따뜻하게 보관이 되어 있겠죠. 그죠? 밤이 돼도 요 앞에 몇 줄들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열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생산자들은 여기서 와인을 만들더라도 요 부분 반만 따로 똑 떼가지고 좀 더 비싼 와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보면 무슨 빈야드 해가지고 딱 싱글 빈야드 뭐 하나 더 두고 더 비싸게 받는 이유가 바로 요런 때르와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멀리서 봐서 이제 좀 잘 안 나오는데 솔직히 또 이 밭 자체가 전부 다 그 시스트라고 해가지고 독일에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요 까만색 돌 있죠. 여기 이 친구 독일에는 보면은 그 시스트라는 이제 까만색 그 편암이 많아가지고 이거 돌 가지고 이렇게 까만색 지붕도 이렇게 져요. 요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밭 안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밭 자체가 낮 동안에 머금었던 그 돌들이 여전히 뭐 포도밭도 그 뜨겁게 달궈줄 거고 또한 뭐 돌에 의한 반사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복합적인 때루아들이 바로 위도 51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때루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때루아.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파니엔테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 여기 포도밭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민둥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천혜 와인 산지에서 왜 여기는 그냥 일반 그냥 보통 산으로 놔둘까요? 여긴 남향이고 여긴 북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포도밭의 경사가 남향이냐 동향이냐 뭐 서향이냐 이런 것도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두고 있는 슬로프로 두고 있는 곳에서는 포도 열매를 잘 재배를 하지 않아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로 다시 왔는데요. 평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를 짓고 있는데, 자, 민둥산이죠, 다. 여기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그 유럽의 상식으로 놓고 봤서는 유럽에서는 여기다가 포도나무 심으면은 아주 좋은 와인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여기다 재배를 안 할까요? 너무 더워서. 굳이 슬로프 토양에다가 포도나무 심을 필요가 없어요. 평지에 심어도 그늘 좀 져도 워낙에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슬로프 토양에다가 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아까 배수 시설까지 하는데 배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평지에다가 오히려 심어야만이 너무 포도가 과숙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루아라는 거는 딱 정의를 내려서 만국 공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 척박하다 정도, 척박한 토양에서 심어야 된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평지가 좋고, 어느 곳에서는 뭐 슬로프 토양이 좋고, 뭐 어느 곳에서는 뭐 이런 토양이 좋고, 그런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자, 다시 뭐 알자스로 왔습니다. 프랑스 알자스. 이거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아시죠?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잘 모르시면, 뭐 옛날 구전교과서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프랑스 수업 마지막이라고 해서 땡땡이 깔까 말까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자, 슬로프 토양이에요. 그죠? 슬로프 토양. 자, 위에 어때요? 다 산에
뭐 심었죠, 다,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 왜 보여드렸냐면요. 자, 포도나무 한 간격 한번 볼까요? 아주 오밀조밀해요. 아주 오밀조밀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주의 힐 오브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호주를 대표하는 두 가지 와인이 있는데 하나가 그랑주고 하나가 힐 오브 그레이스예요. 바로 이게 힐 오브 그레이스 밭이에요. 유럽의 상식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데서 좋은 와인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겠죠. 포도나무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뭐 다른 환경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넓어요. 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슬로프 토양 안 심고 평지에 심어요. 그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덥고 굳이 슬로프 토양에 심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평지가 오히려 더 좋은 포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프랑스 알자스는 되게 오밀조밀한데 프랑스 알자스가 어디죠? 파리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죠? 상당히 추운 곳이에요. 상당히 추운 곳입니다. 그 옆으로 쭉 가면 이제 바덴이라는 거 나오고 저기 우리나라 옛날에 그 88 올림픽 발표하던 그 있죠? 세울 하던데 거기 있죠? 예. 바덴. 거기랑 비슷한 위도인데 상당히 추운 곳이에요. 날씨가 추우니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포도나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좀 추우면 서로 이렇게 좀 같이 옆에 있으면 이제 따뜻한 온기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그래, 야, 추운데 좀 모여있자. 이렇게 서로 모여있어야 이렇게 찬바람도 서로 맞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국조회 할 때도 보면은 뭐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자꾸 나와서 뭐 조회하라고 그러면 이제 좀 가급적이면 넓게 쓰면 막 바람 숭숭 부는데 이게 좀 가까이 좀 이렇게 모여 하면 이제 되게 좋고, 벌려 그러면 추운데 왜 벌려 막,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추우니까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운데 옆에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가 저러 더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는 되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되게 넓게 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이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에 이제 포도밭들은 되게 이렇게 포도나무들이 오밀조밀합니다. 하지만 이제 호주라든지 뭐 또 캘리포니아 그 안에서도 물론 더운 지역, 추운 지역이 있지만 더운 지역들은 주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넓게 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오밀조밀하게 심어주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밑에 보니까 영양분은 한정이 돼 있는데 내 이유 포도나무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넌 거기서 먹어라, 난 여기서 먹을게. 알아서 사이좋게 먹자 하겠지만 오밀조밀하게 서로 있으면 서로 먹으려고 서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막 경쟁을 하겠죠. 더 깊이 포도 그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척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좋은 와인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때루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제 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때루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그죠? 예. 그럼 이제 그럼 사람은 뭐냐, 과연? 사람은 그냥 넉넉히만 있으면 되는 거냐, 좋은 밥만 있으면 되는 거냐?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좋은 밥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건 어느 정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롤로 저기 전부 다 그 알바 양조학교 다 선후배 출신들이고 다 기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좋은 밥만 있으면 그만큼 더 우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좋은 밥만 있다고 우월한다. 그러면은 포도원 경영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물론 아니겠죠. 아무리 내가 기업이 삼성이다, 내가 기업이 LG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경영을 또한 잘 해야지. 그래야 또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듯이 사람의 노력 또한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때루아도 사람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고 우수한 때루아도 관리를 게을리하면은 열악한 때루아로 변할 수가 있다. 옛날에 우수한 기업이 지금도 우수한 기업일 수 있지만 옛날에 우수한 기업이 지금이 반드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아주 이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어떤 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데 상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들어본 적 있어요. 약 만드는 데죠.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 이렇게 현대 그러면은 이렇게
뭐 그런 회사가 있었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뭐 굴지에 이제 또 기업이 됐죠. 물론 이제 뭐 그 위에 또 뭐 있었지만, 예. 자, 실제 등급보다 이제 평가 잘 알아받고 있는 일부 매독 그랑크루 포도원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1855년도에 그 1855년도에 그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지금도 프랑스 와인이 유명하듯이 그때도 프랑스 와인이 유명했고 지금도 보르도 매독지구가 유명하듯이 그때도 보르도 매독지구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야, 프랑스 매독 니네 와인 잘 만들잖아, 니네. 너네 와인 잘 만드니까 내가 파리 만국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그 페어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와인 잘 만들잖아. 그러니까는 프랑스 보르도 매독 니네 중에 잘 나간다는 샷도 60개만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한번 나눠봐. 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제 매독의 그랑크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온 거예요. 1등급은 샤또 뭐 마고, 라피트 로트실, 루똥로실, 라뚜르, 뭐 오브리옹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이 있고 뭐 5등급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1등급은 여전히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1등급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2등급을 받았는데 조금 뭐 경영도 게을리하고 아니면 뭐 자식 농사를 못 졌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방만한 경영이 돼서 지금 말이 좋아 2등급인 곳도 있고 또한 그때 당시는 5등급이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잘해가지고 또 등급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은 절대 안 변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틀려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5등급을 받던 샤또 린슈바주 같은 거 많이. 등급은 5등급인데 가격은 2등급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뭐 샤또 라스콤 같은데 등급은 2등급을 받았는데 가격은 5등급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천의 어떤 때루아가 뭐 갑자기 뭐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라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했느냐, 사람이 조금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조금 뭐 그 다른 샤또들보다 열심히 못했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도 분명히 와인은 변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이제 뭐 좋은 와인 메이커가 와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제 미셸 롤랑 이 사람이 와인을 한번 손을 대면은 뭐 심하면 가격이 2배도 뛰어요. 똑같은 밭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본 샤또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 컨설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어디서 의뢰가 와요. 그럼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서류 가방 들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잉 와인메이커라고 합니다.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컨설팅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어디서 의뢰를 받아요. 내가 뭐 돈 상관하지 말고 정말 좋은 와인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돈 아끼지 않고 시설 투자 과감하게 막 양조장 다 바꾸고 포도밭 뭐 다 개간하고 뭐 심고 뭐 다 하고 때려 부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막 2배, 3배 비싼 와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또 냉정하게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한 2, 3만 원 정도에 판매할 와인인데 요 정도 돈 써가지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마시기 좋은 와인 만들어 주세요 하면 또 거기 맞춰가지고 또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마음 먹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때루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포도 열매, 포도 그 과일, 그 다음에 때루아, 그 재배되는 때루아,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이렇게 더 말씀드릴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그래서 포도 주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숙성을 하면 되는데 그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의 차이점은 포도 주스를 고스란히 이제 껍질을 제거해내고 발효를 하면은 화이트 와인이 되는 거고 레드 와인은 적포도 품종을 그대로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붉게 색깔이 물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착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하는 내내 껍질을 아까 그 보셨죠? 그 양조장 사진 보면 이렇게 껍질이 고스란히 그렇게 있는 거, 그죠? 그 껍질이 배어 있어야 레드 와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포도를 가지고 압착을 해가지고 발효를 하는데 그 껍질을 다 제거하면은 아무리 그 적포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화이트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이 되려면 바로 이 착색 과정이 발효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꾸베이종이라고 합니다. 꾸베이종. 영어로는 단어가 없어요. 꾸베이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오로지 불어로 꾸베이종. 그래서 미국 사람도 꾸베이종, 호주 사람도 꾸베이종,
칠레 사람도 꾸베이존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프랑스 와인의 어떤 우수성, 양주에서의 우수성, 역사에서의 우수성, 그 다음에 뭐 때루아에서의 우수성, 포도 품종에서 우수성, 이런 것들이 다 증명될 수 있는 한 예죠.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로제 와인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와인바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제 로제 와인 잘 만들어 드시죠. 그죠? 화이트 와인 드시다가 레드 와인 드시다가 둘이 섞어 드시다가 로제 드시고, 그죠? 이렇게 드시는 로제는 이제 좋은 로제가 아니고요. 보통 로제라고 하면은 이 착색하는 과정이 이제 몇 주가 걸리거든요. 붉게 물들려면 몇 주가 걸리는데, 로제빛이 들게 하려면은 12시간,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이틀 정도만 이렇게 착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빼내야죠. 핑크빛이 들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문용어로 또 세니에라고 해서 불어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로제 와인을 만드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저품질의 와인이 이제 이런 로제 와인이고요. 저품질 와인 로제 와인이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또 이렇게 썩는 로제가 다 저품질만은 아닌 것이,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레드하고 화이트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면 특유의 그 섬세한 맛을 잘 살리려면은 요것 조금 더 섞었다, 요것 조금 이렇게 좀 섞어서 이상적인 배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섞어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레드 화이트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12시간, 48시간 이게 착색을 한 다음에 맛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샴페인은 아주 예민해서 보통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 많이 섞어서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샴페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많이 아시죠? 샴페인이라는 거는 프랑스 샴페인 지방에서 와인을 만들어야만이 샴페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발효를 하면서 CO2하고 알코올이 배출이 되는데 CO2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은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거를 샴페인 지방에서 했으면 샴페인인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샴페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샴페인 방식. 큰 양조통에서 발효하면서 CO2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와인을 일단 하나 만들어요. 하나 만들고 그 병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당분과 효모를, 그 발효가 다 끝난 와인에다가 당분과 효모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 병 안에서 또 발효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병 하나에서 발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섬세하고 강한 기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효모가 이렇게 그 발효 끝나고는 효모가 이렇게 죽겠죠. 그걸로 잘 모아가지고 똑 빼내면은 이제 그런 게 샴페인인 겁니다. 샴페인 지역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샴페인의 우수성이 있는 거고 그 방식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샴페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샴페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뭐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뭐 하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좋아한다기보다 환장을 하죠. 예. 샤넬, 그죠? 샤넬에서 이제 향수를 만들었어요. 예. 뭐 이제 유명한 넘버 5도 있고요, 그죠? 근데 샤넬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해가지고 뭐 부의 상징, 고급스러움의 상징 이런 거에서 향수 이름은 샴페인이라고 했어요. 불어로 얘기하면 쌍파뉴가 되겠죠. 쌍파뉴. 그럼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 혹시 청담동 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샤넬에서 뭐 저기 향수 이름을 청담이라고 줬어요. 청담. 뭐 우리나라 뭐 서울의 패션의 중심, 뭐 부의 중심 뭐 해가지고 청담이라고 줬으면은 청담동에 계시는 분들 어떨까요? 누구나 다 청담, 우리 청담, 역시 나는 부의 상징에 살아. 뭐 샤넬에서 나온 청담이라는 향수를 뭐 안 뿌리고 다니시면 청담동 주민이 아닐 정도로 뭐 엄청나게 이제 청담동 분들로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샴페인에서는 이런 어디 감히 우리 마을명을 그 향수 이름을 써. 그래서 국제사회에 제소를 했어요. 결과는 샤넬이 졌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 얘기예요. 저도 이제 샴페인이랑 샹파뉴라는 그 향수가 나왔던 거를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 샴페인이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명칭, 자신의 방식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걸.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샴페인이란 말은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와인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숙성되는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아메리칸 오크통, 프렌치 오크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와인 정확하게 테스팅 노트 보면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켰다,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자, 아메리칸 오크통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 이렇게 프렌치 오크통하고 이게 봤을 때 결이 조금 이렇게 넓어요. 그죠? 조직이 이렇게 조금 더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죠? 프렌치 오크통은 좀 더 조밀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이제 호주의 이제 얄룸바라는 곳에서 이게 딱 대표적으로 표본을 놓은 건데, 아메리칸 오크통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직이 좀 느슨하다 보니까는 이제 숙성을 하더라도 오크통에서 얻어질 수 있는 바닐라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대신에 프렌치 오크통은 보다 이게 조밀하다 보니까는 바닐라 향이라든지 어떤 오크에서 느껴지는 캐릭터가 훨씬 더 이렇게 섬세하게 이제 와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크를 숙성을 하는 이유는 뭐 일단 그야 말 그대로 숙성도 있지만 어떤 향을 벤다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향적인 부분에서는 아메리칸 오크통이 가지고 있는 뭐 바닐라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느냐 아니면 저렇게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와인 맛에. 똑같은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 저렇게 조그마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오크통 안에 이렇게 있는 와인하고 큰 오크통 안에 있는 이 와인하고 숙성이라는 거는 이 표면의 공기하고 미세하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아리도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항아리 그 사이사이에다마다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이라든지 김치가 이게 숨을 쉬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크통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니라 아주 항아리처럼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장이나 김치처럼 숙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225리터짜리 오크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엄청나게 큰 오크통 안에서 와인이 들어가느냐,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예? 예? 작은, 예. 역시 MBA 과정을 하시다 보니까, 예.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공기와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훨씬 더 숙성이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와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면, 물론 이제 오크 숙성 하나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와인이 좀 더 거칠고 좀 투박한 와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와인을 많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오크통보다는 좀 더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것이 요즘 좀 많이 좀 확대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다가 나는 좀 더 내추럴하고 좀 투박하지만 좀 더 내추럴한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큰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르크 나무 한번 볼게요. 코르크가 뭐냐면요, 마개 있죠, 마개. 와인 마개.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게 바로 코르크 마개예요. 포르투갈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뭘로 만들냐면 요 껍질로 만듭니다. 껍질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죠? 물론 제가 크게 찍어서 그렇겠지만, 예. 껍질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요거를 싹 벗겨내 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제 물에다 한번 삶아요. 2번을 삶는데, 이제 소독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삶으면서 수분이 더 이제 들어가서 훨씬 더 이게 신축성이 있는 그런 코르크 뚜껑을 이제 얻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고 나면은 거기다 구멍을 뽕뽕뽕뽕뽕뽕 뚫으면은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코르크 마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코르크 마개로 막느냐? 마찬가지로 오크 숙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병 안에 들어가서도, 유리는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죠? 유리는 뭐 그 안에서 뭐 숨을 쉬고 이런 게 없잖아요. 코르크 마개가 수분, 와인은 확실하게 막아주지만은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공기가 또 투과되면서 병 안에서 이제 숙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르크 마개로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르크 마개를 뭐 와인을 보관할 때 와인을 세워놓지 말고 눕혀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코르크 마개가 젖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단순히 눕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관하는 곳 자체가 수분이 많아야 돼요. 한 습도 70도 이상, 70에서 80도 정도가 돼야 80% 정도의 수분이 있어야만이 그 코르크 마개가 잘 안 마르고 잘 보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눕히는 것도 눕히는 거지만, 눕히면은 이제 그 와인 닿는 부분만 젖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그 와인 보관하는 곳이 이제 수분이 좀 습도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70에서 80 정도. 그럴 때만이 이제 좋은 코르크 상태로 보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르크를 막는 또 이유 하나는
아무래도 좀 좀 더 이게 뭐랄까 좀 이게 와인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날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게 로맨틱한, 그죠? 자기야, 내가 뭐 와인 하나 사왔어. 와인, 우리 같이 마실까? 그런데 뜨릭! 이렇게 돌렸다면은 뭐 와인을 사왔는지, 참이슬을 사왔는지 내가 알게 뭐냐. 이게 이제 막 좀 서툴러도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탁 따고 막 이렇게 해야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포르투카, 만약에 이제 오늘 하루아침에 이제 뭐 전부 다 만약 코르크 마개가 없어지고 이제 스크루캡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호나우두 같은 선수를 몇십 명을 만들어내야죠,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을 먹여 살리는 이제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코르크 마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제 Q&A 시간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좀 오랜 시간 이제 많이 배고프실 텐데요. 저도 뭐 이 시간에 저도 상당히 압박을 가면서 이게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죠, 그죠? 이제 뭐 시간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세팅을 할 때까지 잠깐만 블랙 타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제공되는 와인이라든지, 또 이제 또 준비된 와인이라든지, 혹은 또 궁금하셨던 것들은 그때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